여러분들이 그 리세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주식시장에서 리세션을 겪으면요. 가정이 파산이 나고 부모 자식 관계가 끊기고 친구 관계가 끊겨요. 이 손가락을 가위로 자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온 걸 한 방에 뒤엎어버리는 게 리세션입니다. 쓰나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온다 안 온다. 아, 저 자식 저 증권맨 아침부터 나와갖고 저거 뭐 재미없게 저거 리세션 얘기하고 뭐 분위기가 깽판 쳤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지키시라는 거예요. 활방장이 오면 한 달 늦게 들어간다고 해서 활방장 못 태울 일 전혀 없습니다. 먼저 올라간 놈이 있으면 나중에 올라간 놈이 있고 유동성이 뭐 돼서 경기가 살아나서 증권시장이 올라갈 보가 된다. 그러면 한 달 늦게 확인하고 들어간다고 해도 벌 수 있는 건 다 벌 수 있습니다. 굳이 바닥을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거 시황을 다 맞춰서 거기서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시면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그거는 아무도 못하는 거거든요. 자, 이 시장에서 특히 최근 한 3, 4개월 사이 가장 주목받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이사로 승진하셨다고요? 우리 유진투자증권 강영현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저녁 시간에 좀 종종 뵀었는데 네, 그러니까 아침은 거의 뭐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처음 뵙습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근데 예전에 막 그 작년 말 1월 요때만 해도 강영현 이사께서 막 조금 안 좋은 시장 얘기나 이런 걸 좀 하면 에이 뭐 그렇게까지 가겠어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한 3월 5월쯤 되면서부터는 왜 강영현 이사님 안 오냐고 빨리 좀 부르시라고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금 6월 하여튼 엄청난 하락을 좀 한 것 같고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셨던 혹은 뭐 전망하셨던 대로 대체로 가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까? 네, 뭐 어쨌든 생각한 대로 좀 저 같은 경우는 잘 방어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정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눈을 크게 뜨고 이제 윗방향으로 볼 수 있는 증거들도 수집하고 다 하는데 좀 약하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히 쐐기가 박혀서 완전 바닥이다라고 하는 거는 좀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닷컴 버블이라든가 서프라임 같은 걸 겪어볼 때 그 경험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이게 외상후 스트레스처럼 그거와 비슷한 차트라든가 비슷한 모양이 나오면 어이쿠야 하고 이렇게 좀 겁이 나는 거예요. 벌에 쏘인 사람처럼. 그래서 이제 그러면 또 가서 또 뒤져보면 또 아 여기에도 또 이런 악재들이 있고 여기에도 이런 악재들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폭탄이나 하나의 어떤 나쁜 악재들이 꽝 하고 터져서 시장이 쾅 주저앉았는데 저쪽에서 또 심지가 또 불붙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 일단 1차적으로 레브리지 같은 거는 완전히 해결이 안 됐다. 그다음에 부채 같은 거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기업 실적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들도 뭐 매일매일 트레이딩을 해야 되고 어쨌든 증권사 계정계에 실적이 찍혀 있지 않으면 저희들도 힘들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과연 이 고객들 수많은 고객들을 밀고 들어가서 내가 다면 몇십 %라도 먹고 나올 수 있는 뭐 자리가 있느냐를 꼭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안 보인다. 단기적으로 하시려면 반등하시려면 할 때는 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어쨌든 다음 주에 이제 물가가 발표될 거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나오게 되면 8월달에 잭스론 미팅에서 긴급회의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주식시장도 빠졌고 모기지 금리도 빠졌고 그러면 9월까지 넘어갈 건데 그러면 9월달 금리 인상 하기 전까지는 공백이 됩니다. 그러니까 5월에 3월부터 5월까지 금리 인상 하기 전까지 시장이 잠깐 반등했던 것들처럼 주식이 단기적으로 2, 3개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겠다. 다만 조금 다른 건 그래도 기세가 있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배터리면 배터리, 뭐 아니면 게임이면 게임, 뭐가 끌고 올라가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올라갔다 놓고 이거 좀 올라가나 하면 그러면 다시 떨어지고 다른 놈이 올라가고 이게 전형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주식을 만져보면 이제 매매를 해보면 알 수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에너지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제 역금융 장세가 한번 꺾이면서 이제 역실적 장세로 들어가는데 이제 이게 안 와야지 역실적 장세가 안 와야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리세션이 떨어지지 말아야지 역실적 장세가 오면 기간도 되게 길어질 거고 지수는 잘해야 박스권일 거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 피아노 건반을 치듯이 아 이거 올라와서 이거 올라가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해 놓으면 이놈 올라가고 이거 내려가고 하면서 매일 손해만 나고 손절치고 잦은 매매를 번복하다가 계좌가 녹아내리는 어느새 녹아내리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했는데 녹아내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개인적인 평가로 보았을 때는 최고의 좋은 전략은 어쨌든 금이 됐든 돈이 됐든 어쨌든 현금을 좀 갖고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만 가지고 매매를 해보시면서 감을 좀 익히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기 투자로 뭐 예를 들어서 타임 엘로케이션을 해서 지수별로 들어가는 거 그거는 뭐 크게 신경 쓸 게 없죠. 지수를 S&P를 내가 10년 동안 사 모아야 되겠는데 지금 30% 빠졌으니까 사고 그리고 또 30% 빠지면 또 사고 거기서 더 빠진다 그러면 뭐 몰빵 찍고 괜찮죠. 그런데 목돈을 가지고 럼섬하게 뭔가를 집어넣고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그 도돌이표 같은 좌절감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니까 지금은 굉장히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페드가 이제 밤을 떨어뜨렸는데 밸류에이션, 레버리지, 웨이트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인데 네. 금리가 오르면 소비와 투자는 일단 웃자든 부러지는 거니까 걔들이 지금 어떻게 부러지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봐야 될 것 같고 네. 앞으로 이제 뭐 회색 코뿔소라고도 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면 비관론자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고 리스크 팩터가 될 수 있는 부분들 금융 시장에서 돈이 줄어들게 되면서 어디 가서 이렇게 터질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어딘가 터지게 돼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팩터라고 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예. 우리한테 이제 그런 것들 좀 알려주신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네. 여기 우리 충무공 할아버지가 명량에서 전쟁할 때 배 13척 가지고 싸울 때 그죠? 할 때 그때 한 말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울돌목을 뒤에다 두고 싸울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전라 우수영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라 좌수영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여수에 있다가 진도 쪽 울돌목 있는 쪽으로 영을 옮기면서 명량 해전을 준비합니다. 이 울돌목이라고 하는 거가 소용돌이 가치는 막 굉장히 불안정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닝 리비전이라든가 경기 지금 유동성이 빠지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다 같이 얻어맞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잘못하면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샀는데 거기서 반에 반토막 퍼 17배에서 사서 15배 떨어졌어. 오케이 12배면 사자. 그래서 샀어. 그런데 그게 8배 떨어지고 4배 떨어지고 심지어는 3배까지도 멀티플이 떨어졌는데도 주가가 안 올라가는 장이 오거든요. 그런 장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실적 장세가 되고 유동성이 완전히 빠지면서 크레딧이 완전히 축축되는 그런 국면이 그렇게 되는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술자리에서 만약에 어떻게 보냐라고 한다면 나는 거기까지 봐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방송이니까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밸류에이션으로 하면 GDP 대비해서요. 예전에 서프라임 때 거의 70% 빠졌는데 지금 50% 빠졌으니까 많이 빠진 겁니다. 시가총액이 완전히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런데 나스닥 종목별로 보면 50% 이상 하락한 종목 수가 한 50% 이상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타격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지금 지수가 되게 낮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GDP가 예전에는 뭐 한 17조였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22조 달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가총액 날아간 걸로 보니까 퍼센티지는 30%고 이건 뭐 60% 빠지긴 했는데 실제로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많이 날아갔다는 거죠. 네네. GDP 대비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퍼센티지가 이렇게 싸졌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엄청 싸졌다는 얘기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요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보면 조금 이제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참고로 하실만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노란색 선은 2년물을 고려한 거고 나머지는 그냥 밸류에이션인데 완전 바닥이냐 이게. 그 2018년에 우리가 2018년 10월이었던 거 기억나는데 그때도 제가 주식을 팔고 이제 인버스를 갖고 있을 때였는데 13.6배까지 저기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도 조금 올랐으니까 16배 정도 되고 15.7배까지 내려갔다가 16배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기본 가정이 뭐냐면 이익이 연간 단위로 10% 이상 증가하는 거를 변화를 안 시켰고 2분기로 비교하면은
세일즈는 12%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4.3% 정도 증가한다라고 하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3, 4분기로 가면서 지켜진다라고 하면 여기서 반등을 하니까 여기서 태우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고 리세션이 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럼 다시 꺾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리세션이 왔을 때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가 평균적으로 보면 여기 11.7배, 12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저희들이 흔히 하는 건 너무 많이 있었던 그 미디안 값이죠. 머니 최고 높은 거, 그다음 최고 작은 거 이렇게 빼보고 계산해봐도 12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닷컴 버블이나 이런 때는 조금 덜 P가 덜 내려간 다음에 이렇게 빠졌는데, 그러니까 리세션이 와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갈 때 어느 정도 됐느냐라고 보면 그냥 12, 13, 14배니까 아직은 16배니까 조금 그렇고, 여기서 만약에 어닝이 더 부러져 버리면 이건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빠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로직입니다. 이제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지금 22% 정도 빠져, 퍼센티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해결되는 상황들은 20%, 30% 빠지면 다시 반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단기적으로는 반등할 수도 있다. 그런데 리세션이 오게 되면 50% 이상이 빠지죠. 그러니까 신용잔고들은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은행에서 자꾸 돈 갚으라고 하고 이거 자꾸 깨졌는데 들어갔다가 다시 깨지고 다시 깨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신용잔고가 나야 거기가 바닥을 잡더라라고 하는데, 지금 빠진 것만큼 더 빠져야 되니까 대충 계산해 보니까 여기 480억 달러, 4,800억 달러 빌리언이니까 4,800억 달러 정도까지 빠지면 여기 이때 여기 08년도라든가 여기 지금 00년도에 빠졌던 거 그거만큼 빠지는 수준이 요 정도까지 빠지는 수준입니다. 유동성을 고려하고 뭐 인플레 고려하고 그다음에 돈 들어온 거 시가총액 다 고려했을 때 지금 그 정도까지는 더 빠지면 완전 바닥이 될 거다. 그러니까 아직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요게 이제 신용잔고, 요거는 이제 신용잔고를 그려놓은 거고, 여기 왼쪽 스케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용잔고가 늘었다가 쭉 빠지기 시작한 거죠. 여기 요만큼 빠졌습니다. 7,500억 달러까지 빠졌고요. 지수가 이제 이렇게 반대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될지 이게 다시 늘어날지 이제 봐야 된다라는 건데, 저는 조금 회의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웨이트입니다. 이게 연금 펀드라든가 연금이 개인들이 뭐 펀드로 갖고 있거나 연금으로 갖고 있거나 한 것들 중에서 주식 비중이 이렇게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식에다가 많이 태워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리세션이 오면 이렇게 빠진다는 거죠. 40% 언더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는 건데, 요게 보시면 이제 컨슈머 센티멘트가 이렇게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는 거예요. 사실 앞으로 6개월 후에, 이거는 이제 미시간인데 6개월 후에 나 돈 쓸 거 없어, 책상이고 의자고 뭐 컴퓨터가 안 바꿀 거야, 차도 안 바꿀 거야라고 얘기하면 이게 이렇게 거꾸로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주식은 안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물가도 비싸고, 그리고 저게 올라가야 우리가 지금 뭐 카드값 한가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한 개 올라가니까 주식은 요렇게 쥐고 있고 부동산도 안 팔고 있고 그러면서 거기다 모기지 넣어가면서 고생고생 하고 있는 상태가 딱 요 그래프인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기업 실적이 부러지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기업 실적이 부러지게 되면 결국에 리세션이 오게 되면 캐시 밸런스가 쫙 올라가면서 아유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개인들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개인들이 버티는 상황인 거죠. 네, 버티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벽한 캐피출레이션은 안 온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기가 장기 투자할 때는 거기서 들어가시면 어떻겠느냐. 그때 되면 뭐 집담보를 잡든 뭘 하든 돈 있는 대로 끌어다가 주식 뭐 헐값으로 돼 있는데 그때 한번 사면 어떻겠느냐. 근데 지금은 상황으로 보면 예전에 나왔던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올라가고 주식 비중은 내려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주식 비중이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컨테이너 좀 빠지고 있고 커머더티도 좀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빨간색으로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하는 산업용 어떤 메탈이라고 구리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것들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결국에 에너지 관련된 주식으로 잡았는데 WTI도 결국 이렇게 따라오지 않겠는가, 같이 가니까. 그러면 이게 어제 미국 시장을 보면서 그 굉장히 좀 저거 했던 게 뭐냐면 금리도 올라가고 WTI도 올라가는데 주식시장도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딱 그건 거죠. 인플레 걱정하는 게 아니고 리세션 올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가 올라가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10년물 국채 올라가는 거 보니까 리세션 안 오는 것 같네. 그러니까 주식 사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름값도 오르고 다 올라가고 구리값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게 지금 상태에서는 차라리 트레이딩 하기는 좋지.
여기서 커머더티 확 빠지고 막 확 꼬꾸라지고 구리값 확 꼬꾸라지고 WTI 뭐 100불 하던 게 뭐 80불 가면 오 인플레 완화됐으니까 좋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후행 지표인 물가 지표를 보고 페드가 갑자기 7월 금리 안 올리고 9월 달에 금리 안 올리고 우리는 뭐 하겠다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고 단기 국채 금리 올라가고 장기 국채는 빠지면서 리세션 걱정하면서 신용 대출은 자꾸 쪼여들고 은행 시스템이 돈을 못 밀어내면서 이제 주식이 한 번 더 다이빙하는 그런 네. 타이밍이 남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뭐 저를 비롯해서 지금 아마 그 버티고 혹은 매달리고 있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마 그 코로나 기억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이제 훅 빠졌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다 망했다, 이제 끝났다, 이제 이러는데 갑자기 좀 반등했어요. 그래서 에이 이거는 뭐 잠깐 일시적 반등이겠지. 지금 코로나 이 상황이 뭘 하겠어라고 했는데 계속 올라요. 들어가도 되나 하다가 다 올라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못 들어간 게 천추한일인 거죠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30% 빠졌잖아요. 네. 고점 대비. 그러니까 야, 이 정도 빠졌는데 우리 세계가 뭐 같이 손잡고 망하지 않는 이상 이제 다 빠진 거 아닌가? 또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일단 못 빼고 있어요. 네, 그거를 놓치고 싶진 않아서. 네. 근데 그건 아니고 훨씬 더 밑으로 꼬라박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고 네. 그 증권맨이 그 어떻게 알겠어요? 보급형 전문가가 시황을 다 뭐 보급형 전문가. 뭐 제가 뭐 내일 어떻게 될지 그거 모르고 네. 이렇게 하고 가서 또 장 올라오면 또 가서 따라가서 또 한 번이라도 먹으려고 해야 되는 거고 제가 개인 투자가 분들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고 그 최저점에서 고객분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내가 이거를 어떤 두려움 때문에 뭔가 어떤 이거를 혹시 안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마음에 계속 매달려 있었단 말이에요. 장이 빠질 때 계속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반등하면 어떻게, 여기서 반등하면 어떻게.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을 23년 저도 이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해서 이 주식시장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차트 보고 그냥 종목 잘하고 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그냥 주식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판을 여의도부터 시작해서 월스트리트를 움직이는 판을 짜는 애들은 정확한 누메리컬한 데이터를 갖다 놓고 여기서 확률적인 접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깨지고 터지고 하니까 걔들이 파산 나고 하니까 이런 다이빙이 나오는 건데 지금 이거 예상을 못했죠. 채권이 이렇게 급락하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급락한 걸 예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도 나오는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믿지를 못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1억이 있다. 근데 5천 됐다. 그러면 2천만 원만 가지고 2천만 원만 가지고 만약에 그게 올라갈 장이면 2천만 원만 가지고 하시다가 나중에 보고 다시 태우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럼 1억이 5천 됐는데 벌써 반토막 난 거 중에 3천을 팔으라고요 지금? 3천을 갖고 있는 게 낫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아마 그게 500만 원쯤 돼야 바닥이 나올 겁니다.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 리세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주식시장에서 리세션을 겪으면요. 가정이 파산이 나고 부모 자식 관계가 끊기고 친구 관계가 끊겨요. 이 손가락을 가위로 자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온 걸 한 방에 뒤엎어 버리는 게 리세션입니다. 쓰나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온다 안 온다. 저 자식 저 증권맨 아침부터 나와갖고 저거 재미없게 저거 리세션 얘기하고 뭐 분위기가 깽판 쳤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지키시라는 거예요. 활방장이 오면 한 달 늦게 들어간다고 해서 활방장 못 태울 리 전혀 없습니다. 먼저 올라간 놈이 있으면 나중에 올라간 놈이 있고 유동성이 뭐 돼서 경기가 살아나서 증권시장이 올라갈 보가 된다. 그러면 한 달 늦게 확인하고 들어간다고 해도 벌 수 있는 건 다 벌 수 있습니다. 굳이 바닥을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거 시황을 다 맞춰서 거기서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시면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그거는 아무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때 뭐 저도 생각해보면 리만 브라더스 때 S-오일 같은 거나 고려아연 같은 걸 많이 샀는데 걔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캐시로 있잖아요. 자기 주식 다 살 수 있었어요. 배당이 8,000원씩 줬거든요. 예, 그러면 거의 배당이 15% 막 이렇게 나올 때였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사고 싶은데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빚만 잔뜩 해요. 그게 리세션입니다. 그런데 그게 리세션이 그럼 자발적으로 오냐?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왔을 때 이 말씀을 드렸던 게 독재하고 거품은 스스로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연준이 지금 거꾸로 뒤집어서 다 토해내라고 이렇게 흔들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나는 괜찮을 거야 흔들어봐
하라고 하면서 용기를 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경기 지표를 보고 이금 ISM 지수나 소비 지표를 본다라고 하면 이미 리세션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근데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 뉴 오더가 이렇게 뉴 오더랑 이제 ISM 지표 발표된 것 중에서 네네. 신규 주문하고 이제 커스터머 인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요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은 쌓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규 주문은 감소하고 있거든요. 전형적인 리세션으로 들어가는 생산, 소비, 투자 중에서 생산이 까꾸러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소비가 남았잖아요. 네. 소비는 아까 보셨듯이 앞으로 6개월 안에 컨슈머 센티멘트가 부러졌기 때문에 안 좋다라는 게 나왔죠. 그러면 비싸게 물건 들여와서 물건 내다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럼 재고자산으로 쌓이고 연말 되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다 떨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분기, 4분기 재무제표는 안 까봐도 웬간해서 서프라이즈 나긴 어려울 거고 그 서프라이즈 인덱스도 50 이하로 내려가면서 사람들이 애널리스트들이 다 조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핵심이고요. 네. 신규 주문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5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규 주문이 ISM 제조업 지표를 끌고 내려갑니다. 예, 먼저 선행이에요. 얘가 뉴 오더가. 신규 주문이.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침체 히스토리인데 여기서 50 언더로 가면 여기가 이제 침체라고 생각하는데 침체 시작이에요. 네네. 그래서 어디서 끝나냐? 여기 40 언더에서 보면 제가 보니까 35 언더에서 끝납니다. 리세션이 오게 되면요. 안 오면 반등하죠. 이렇게. 안 오면 반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온다.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셔서 하는 건데 그거는 증거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ISM 뭐 신규 주문이라든가 인벤토리 재고 자산 쌓이고 컨슈머 센티멘트 안 좋은 걸로 봤을 때 앞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안에 이 지표는 50 언더로 떨어지면서 생산 지표가 까꾸러진다. 그러면 네. 그게 이제 리세션 들어가는 건데 그럼 투자 관련된 거가 이제 남았거든요. 투자 관련된 거 이제 소비부터 말씀드립니다. 네. 소비가 이렇게 거꾸로졌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요거 두 개가 다른 건데 보라색은 미시간 지표고요. 요거는 컨퍼런스 보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퍼런스 보드하고 이제 똑같이 어떤 소비자 지표를 나오는데 요 차이는 뭐냐면 미시간은 네. 내구재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 돈 쓸래? 앞으로 6개월 후에 내구재 같은 거 갈래?라고 하는 거고요. 컨퍼런스 보드에서 검은색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얘들은 현재 상황을 많이 나타내고 좀 레깅이 나오는데 너 주변의 직장 생활은 어때? 뭐 고용이 괜찮을 것 같아? 월급은 잘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묻는 게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상태가 나타내는 게 뭐냐면 지금은 멀쩡하지만 컨퍼런스 보드 지금 멀쩡하지만 앞으로는 쓸 돈 많이 없을 거야. 만약에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식 팔고 재산 처분해서 그래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 준다라는 겁니다. 두 개가 거의 늘 일치하면서 갔잖아요. 네네. 지금 거의 유일하게 지금 크게 벌어진 것 같은데 네. 혹시 그런 거면 사람들이 뭔가 예측을 좀 잘못하고 있거나 시장을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걸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까? 정책 실패죠. 정책 실패. 아 네. 그래요? 고용 지표를 보고 페드가 단기 금리를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저게 까꾸러지려면 이제 정책 금리를 빨리 끌어올려서 생산을 감소시키고 이제 부황부황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내렸어야 되는데 돈은 많이 있는 것 같고 자산 가격은 늘어났으니까 소비 심리는 뭐 좋았었는데 지금은 괜찮은 거죠. 지금은. 근데 앞으로 쓸 돈은 없을 것 같다라는 거고 고용 시장 지금 후행적으로 나타내는 고용 시장은 아직까지도 뜨거우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는 야 경기 아직도 좋고 휘발유가 몰랐어도 잘 쓰고 다니고 잘 놀러 다니는데 경기가 왜 안 좋아진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앞으로 3개월 6개월 확인해 보면 네.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리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글로벌리에도 소비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죠. 물가가 올랐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다시 튀어 오를 거 아니냐, 반등 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게 충분히 회복이 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소비자 기대하고 과연 EPS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녹색선으로 EPS가. 근데 여기 보시면 소비자 심리가 이렇게 내려가면 결국에 기업들도 이렇게 해서 어닝 추정치를 이렇게 반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세션이 온다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이익을 이익이 플러스 난다고 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20% 이렇게 안 나오고요. 상승한다라고 잡았던 거가 100개 기업 중에서 90개가 그랬다가 12개, 13개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 거기가 이제 리세션이 되고요. 이제 그로스를 많이 낮춥니다. 지금은 너무 높죠. 그러니까 네. 10% 이상 되는 어떤 어닝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주식을 들어가고 멀티플을 계산한 것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울돌목을 앞에다 놓고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어닝 리비전 여기 나온 거 이게 글로벌
보시면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쭉 내려가서 충분히 빠진 다음에 여기서 바닥을 잡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에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요런 데 조금 이렇게. 어닝 리비전은 이건 어떤 의미의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냐? 좋아질 거다, 나빠질 거다 하는 걸 빼요. 여기서 좋아질 거다, 나빠질 걸 빼요. 그리고 나서 총 모수, 그러니까 100명한테 물어봐서 물어본 거죠. 그래서 0선이 딱 맞춰지면 똔똔인 거예요. 좋아진다는 애들하고 나빠진다는 애들하고 똔똔인 건데 그게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로 간다는 건 나빠진다는 애들이 더 비중이 늘어나는 거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고리가 뭐냐? 일드커브 인버전 나왔거든요. 그러고 나오면 이제 일드커브 인버전이 나온다는 건 은행에서 소비와 투자에 대출되는 부분이 없어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어든다는 거죠. 은행에서 그냥 대출 창구를 잠글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문 닫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나오고 나서 리세션 이렇게 뒤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갈 때 뻐그러졌다가 올라갈 때 리세션이 꽝 터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건 왜 그러냐면 장기적인 성장 10년 국채 성장은 뭐 경제 성장률이 있으니까 2% 3% 뭐 여기서 크게 움직이지 않는 거죠.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근데 2%짜리는 정책 금리가 올라가면 확 뛰었다가 확 가라앉았다 하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다가 이렇게 따라온 거예요. 그러다가 인버전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대출 창구가 잠겨버리는 거죠. 그런데 연준이 봤을 때 내가 너무 심했네. 이제 경기가 불경기가 되네. 이거 낮추자라고 하면 이놈은 들 떨어지고 이놈은 콱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주식시장은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금리 내리니까 앞으로 경기 좋아질 거야. 이지 뭐 하면서 저기 주식시장 좋아질 거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모산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연준이라고 하는 최고의 경제 집단 지성이 개런티를 해주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사망 선고 내린 거랑 똑같아요. 경제 이제 안 좋아지니까 대비하세요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개런티를 해주는 게 금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올리는 구간에서 바닥 잡은 경우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리라고 하는 거는 기준금리, 정치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는 지금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올리는 거죠. 올리다가 정점을 찍고 내리기 시작하면 거기서 리세션이 나오면서 한 번 더 큰 하락이 오는 거죠. 거기가 진짜 하락인 거죠. 이건 왜냐하면 연준이 보는 거예요. 경제 안 좋아. 여기서 더 이상 조이면 얘네 초크를 너무 강하게 조이면 얘 죽어버리니까 여기서 풀어줄게. 근데 지금 여기 경기 침체 오고 있어. 지금 오는 거야. 이렇게 하고 개런티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시장이 그럼 주식을 다 내다 팔고 바닥에서 잡으려고 하면서 물량이 한번 더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리세션을 판정하는 건 GDP든 뭐 거기 뭐 전미 경제협회든 뭐가 거기서 해주는 거 다 뭐 했고 그냥 어쨌든 GDP 2분기 연속 적자 나면 이제 마이너스 나면 성장률 나면 이제 GDP가 리세션이 나오는 건데 리세션이 나오고 나서 어떤 뭔가 주식을 팔거나 뭐 그게 아직 안 왔으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부터 팔아놓고 미리 대비해야지 저거를 마크가 딱 찍힌 자리는 후행적인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은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드커브 인버전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고 이거에서 가장 핵심은 정책 당국이기 때문에 정책 당국의 의지가 바뀌는 거가 지금은 이제 인플레도 완화되고 커모더티도 완화되고 WTI도 완화되고 그러면 괜찮아질 거야라고 얘기하면서 기대를 하는 거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페드가 정책 금리를 낮춰버리면 그러면 이제 한번 더 빠지는 거 역실적 장세에서 와장창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딱 보고 있다가 계산해서 대충 여기서 들어가자고서 아까 리세션 상황에서의 어떤 멀티플 상황이 왔다라고 하면 그래 뭐 더 깨질 거 없고 여기서 정책 돌리면 6개월 후에는 돈 풀려갖고 다시 경기 좋아지니까 그럼 여기서 6개월 보고 여기서 어떤 강하게 사들어가자라고 하면서 그때 남은 돈을 거기다 태우고 거기서 빚도 좀 내시고 좀 거기서 분노의 어떤 매수지를 해보는 게 괜찮은지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지금 여기 이제 무브지수 이제 채권 시장이 움직이는 거 이게 우리로 말하면 빅스 지수하고 똑같은 건데 채권 시장이 아직도 불안하다는 거고 저게 움직이면 이제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한 기업들 중에서 유상증자를 하거나 유상증자를 해서 돈 좀 주세요라고 주주들한테 뭐라고 하거나 지금 여의도에 IR 엄청 나오잖아요. 그 아들이 왜 할까? 실적 알려주고 주식들한테 주식 투자해서 돈 버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유상증자하고 해야 되니까 우리 회사 좋으니까 여기 성장 정말 좋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유상증자 실패하고 잘못되면 채권 조달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하이힐드 등급이 안 나오면 이제 하다가 안 되면 이제 부도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주식에
3분의 1 이상 40% 정도는 유상증자 두들겨 맞거나 채권 조달해갖고 희석증권 나오거나 BW12 발행하거나 아니면 부도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40% 정도 된다. 제 개인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캐시플로우 계산해가지고요. 나중에 데이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내년쯤 올해부터 이제 시작될 겁니다. 올해 말부터요. 그래요? 채권 잠겼잖아요. 이제 돈이 이제 대출이 잘 안 나갈 거예요. 이제 보시면 이제 크레딧 매니저들이 승인을 해주는 건수들이 팍팍팍팍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이렇게 튀어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봐야죠. 어디까지 가서 이거 꼭지 찍고 내려올 때 주식 사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지금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라이징 오브 코스트 오브 캐피탈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사는 거 이게 회색 바로 보이시는 부분이 이게 골드만삭스에서 하는 이제 대출 조건이나 이제 파이낸셜 컨디션이라는 거죠. 네. 이게 지금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 대출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금리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재무담당 회사 재무담당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 이렇게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 비용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네. 실적도 안 좋아지고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여기서 살아남는 기업 안 남는 기업 가르는 것도 10개 중에 서너 개는 내가 포트로 짜고 있는 것 중에서 10개 중에 서너 개는 캐시 없는 애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되고 이게 CDS 프리미엄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깜짝 놀랐는데 요게 지금 이제 그 은행들 유럽의 은행들이 CDS 프리미엄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프리미엄들이 CDS 프리미엄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왜 환율이 안 떨어지느냐 이게 다른 거 볼 필요가 없거든요. 경제가 좋아진다 그러면 한국의 무역 수지 좋아지고 한국 환율 떨어지고 위험 자산이 한국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포지션 늘려가면서 주식 이제 때려박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돼서 그냥 보고 투자를 하시고 미국 주식도 한국 경기가 안정되는 걸 보고 미국 주식 들어가시면 좀 안정될 거예요. 지금 1,300원에 이제 가가지고 바꿔가지고 지금 미국 주식 들어가 버리시면 조금 예전보다 싸게 잡으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환차손 그리고 네. 나중에 한 번 더 내려와야 되는 경기 다운 사이클까지 맞으시면 굉장히 타격이 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17,000에서 인버스를 덮을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뭐 저도 매일 뭐 일기예보 하는 사람들처럼 시황을 얘기하다 보면 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이 서프라임이나 닷컴 버블 때 제가 전 재산을 날리고 다시는 내가 이거 속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2017년부터 제가 이 자료들을 다 추적하면서 뭐 어디 돈 내고 이제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건 없으니까 구글링 해가면서 뭐 간편 결제 해가면서 이렇게 해서 10만 원짜리 사고 뭐 블룸버그 보고 이렇게 해서 제가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네네네. 이제 그게 이제 와서 이제 한번 써먹는 건데 여기서 한 번 정도는 더 남았다. 여기서 한 달을 반등할지 4달을 반등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반등이다. 추세 전환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네. 언제든 올라가면 튈 준비하고 위로 올라가면은 꽉꾸러졌을 때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네. 대책을 가지고 들어가신다고 하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조금 조심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괜찮을 네. 것 같아요. 반등을 줄 때 가장 속기 쉬운 페이크가 뭐예요? 강 이사님 보실 때 페이크는 페이크로 나타나는 지표나 페이크로 나타나는 심리나 페이크로 나타나는 수급이나 뭐 근데 제일 유혹을 제일 이제 매매를 하시니까 제일 강하게 유혹을 느끼는 페이크가 뭡니까? 양봉인데 양봉 기술적으로 많이 보니까 양봉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려면 이제 네. 봉 차트를 보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 매수 프로그램 매수일 수도 있고 쇼커버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네. 어떤 CFD 계좌들 이제 숏커버 하면 뭐 그게 외국인 매수로 잡히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선물하고 합성 포지션으로 가면서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 하는데 이제 어쨌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일 유혹이 될 게 아마 유가 떨어지면 아마 많이 살려고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ISM 제조업 지표하고 유가가 제 바운드리로 내려올 때 그때 열심히 한번 영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뭐 저희들이야 고객 계좌 갖다가 증권사에다 놔야 먹고 사는 사람인데 저도 이거 지금 1년째 지금 이러고 제가 좀 사지 마십시오. 너 전화 와도 받지도 않고 제가 도망다니고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이건 뽀록 나는 거거든요. 하락 시장에서 증권맨이 무슨 지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됩니까? 시장이 더 먹여주는 거지 증권맨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상승장이 오게 되면 증권맨이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덕분에 좀 잘했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하고 싶은데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는 바운드리 내에서는 매수 타이밍은 안 들어왔다. 그러니까 지금 하더라도 단기적인 매매를 할 건데 외국인이나 프로그램 매수가 잠깐 사주면 차트를 막 올리면서 이렇게 거래가 붙긴 하는데
저는 박스권을 딱 잡아놓고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그리지 말고 요런 박스를 하나 그려놓고 네모를 그려놓고 일정 부분에 오면 매도하고 인버스 쳐놓고 주식 잡고 다시 밑으로 오면 여기서 잡고 이렇게 좀 당분간은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네. 뭐 이렇게 조금 아침부터 좀 재미없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너무 재밌어요. 아까 뭐 유상증자 뭐 12BW 이런 얘기를 하셔갖고 만약에 그러면 현재 회사들을 볼 때 돈이 좀 없어 보이는 회사는 훨씬 더 그 위험에 노출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가능한 피하는 게 좋겠네요. 피하는 게 좋죠. 돈 한 푼 없는 데들 많고요. 제가 1,700개 기업 정도의 캐시 플로우에서 캐시 밸런스를 다 제가 엑셀 시트로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뽑아봤더니 안전하다. 뭐 우리가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이자 보상 배율 이런 거 1.5, 우리나라 1.5거든요. 그러니까 이자 보상 배율 1.5 안 나오는 애들은 위험한 거예요. 간당간당한 거예요. 근데 뭐 독점적인 지위가 있고 자산이 많기 때문에 은행에서 불러만 주면 언제든 대출해주는 그런 회사를 몇 개 빼면 170개, 180개 정도는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한 250개 기업 정도는 이게 유상증자를 성공을 하든 채권을 발행해서 비용을 늘리든 해서 이렇게 주가가 희석되거나 그러니까 아니면 어떤 12BW 발행해서 주주들의 어떤 이익을 훼손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영업을 앞으로 6개월 이상 더 해가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기업들이 포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뭐 자금 조달을 하거나 어쨌든 캐시가 없어. 영업으로는 못 벌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어려워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런 기업들을 손에 안 닿아야 되는데 보통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아니거든요. 하다 보면 막 어떻게 하다 보면 막 섞여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야 이게 뭐 잠깐 올라가서 일주일 잡고 있는 건데 뭐 이거 3개월 안에 이거 현금 만에 괜찮아 회사에다 전화해봐도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잡고 있다가 유상증자 뻥 터지면 그냥 쭉 빠져버리고 막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종목 잡기 어려운 장세라 여기서는 종목을 얘기하고 뭐 제가 1년 전부터는 방송 나와서 어느 방송이든 종목 얘기하라고 그냥 대충 얘기하고 종목 물어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생마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뭐 근육이 있고 아무리 뭐 자기가 뛰어난 증권맨이고 경력 완장 차고 뭐 직급 높고 뭐 경력이 20년 되고 그 의미 없어요. 다 떠내려 나가는 그냥 홍수남 다 떠내려가는 그 잘난 척하면 안 돼요. 그냥 시장이 아니라고 하는데 마켓이 하나님인데 아니라고 하고 가슴을 닫았는데 거기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사는 종목은 올라간다라고 그럴 수 있죠. 개인 투자가가 잘 매려해서 좋은 정보 봐봐서 할 수 있으면 있지만 그런 정보가 뭐 예를 들어 많은 고객들을 먹여 살리고 이 3% 몇만 명, 몇십만 명 보는 데서 이 양반들이 다 들어가서 5천만 원, 1억씩만 사도 뭐 몇천억이 사지는데 그게 들어가서 돈을 벌릴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거 바이오가 됐든 뭐 반도체가 됐든 아니면 뭐 철강이 됐든 뭐가 됐든 대한민국 먹여 살리는 경제가 완전히 돌아나가기 시작할 때 거기다 꽝 태워서 같이 부자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거기서 뭐 어떤 뭐 나는 선물로 인버스로 뭐 하고 뭐 저거 하고 그다음에 뭐 종목 어디 가서 좀 깨작깨작 해가지고 뭐 우주 테마부터 시작해갖고 방산 테마 해갖고 깨작깨작 올라가서 뭐 하는 거 30% 50% 시가총액 다 합쳐봐야 뭐 5조도 안 되는 거 그거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스바라시하게 태워가지고 한번 먹자. 그거는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거지. 이게 뭐 이런 큰 방송에서 뭐 와서 증권이 돌아서니까 여기다 돈 태우십시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부동산 안 깨졌고 채권 시장 안 깨졌거든요. 국채만 난리가 난 거지. 기업 채권들 지금 뭐 엄청나게 불어난 기업 채권들 그게 지금 난리 났거든요. 근데 거기는 지금 타격이 없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환율이 뛰면 외화를 조달해서 대출하고 있는 은행들도 문제예요. 은행이 외화 조금 자기 채권 외화를 팔아다가 한국에다 대출해주고 부동산 대출해줬는데 부동산이 거꾸로져갖고 지금 경매 막 나가고 낙찰률이 막 40% 돼갖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얘들 돈 못 받으면 여기는 비싸게 오고 환율 올라서 이자 갚아야 되는데 여기는 깨지고 있고 그럼 은행들이 훌렁훌렁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신용 등급 뭐 저기 S&P나는 이런 데서 보고 있다가 이거 한국 은행 이상한데 신용 등급 강등 정부 부채 너무 많은데 강등 한국이 10대 어떤 그 저거 중에서 보면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 스위스랜드 이런 애들 빼놓고요. 보면 개발도상국 중에 7번째로 올라가 있습니다. 뭐가요? 가계부채 비중이요. 그거 다 부동산 대출하고 주식 들어간 거 아닙니까? 가계부채 많죠. 근데 그게 자산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그렇고요. 그 증가율로 보면 이게 생각해 보면 돈이 나와서 소비를 많이 하든가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 아니기 때문에 경제 전체 이제 실물을 반영해서 이렇게 어떤 내용들이 나올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자. 기다려 보시고 천천히 하셔도 된다. 현금 가지고
충분히 내려갈 때 그때 하시자. 그리고 지금은 올라간다 내려간다 모르겠지만 오늘 저도 올라가서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그런데 뭐 올라가면 올라가는 건데 근데 여기다가 희망을 걸진 말자. 네. 잠깐 올라갈 수는 있으나 네, 네. 빨리 올라가셔야 돼요. 바로 옆에 사무실에 빨리 올라가셔야 더 네. 9시 다 돼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고맙습니다. 아침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우리 고생 많으십니다. 중독성 있는 우리 강형현 이사님 네. 승진 축하드리고요. 네. 저만 다시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게임에서 살인은 가능한데 성폭행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I에 의해 활동하는 가상인간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아바타에 AI를 입힌다면 나 대신 무엇을 시키고 싶으신가요? 질문 자체를 만드는 걸 질문으로 드리고 싶었어요.